네, 안녕하십니까.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에서 주최하는 공감평화통일 온라인 강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 모시고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정하고 이번에 이게 대담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위기의 남북관계가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 우리의 해양수산부 소속 지도원 공무원이 어떤 사정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연평도 근해에서 북으로 이제 넘어갔고, 그다음 북측 수역에서 경계를 하던 이제 북측 군인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또 사격을 받아서 숨지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상당히 남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론 들끓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부분이 또 이제 위기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진양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런 이제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우선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선으로는 객관적인 사건의 실체가 네, 남쪽하고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고연에 대한 애도 명복을 비는 것은 기본 마음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을 어떻게 좀 문제 해결형, 평화 지향형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위기의 남북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적절치 않은 의도들이 여러 많은 언론들 통해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안타까운 지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정부의 초동 대처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격앙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그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네. 21일 날 오전 11시경에 실종이 인지됐고, 그 다음날 33시간이 경과된 상황 속에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어졌고, 그쪽에서 북측의 초병, 경계병들에 의해서 사격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가 우리한테 전달되어졌을 때 세 가지 아주 굉장한 팩트가 있었죠.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국방부 발표인데, 첫 번째가 민간인을 상대로, 특히 공무원, 사격을 해서 살해했다. 그리고 화장을 했다. 그것도 윗선, 소위 말하는 최고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다. 지시를 받아서. 이 세 가지 지점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야만, 반인륜적 행위로서 묘사가 되어졌어요. 왜 초동 조치 당시에 정부가 발표할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현재는 그것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국민 감정을 엄청나게 불을 지른 듯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후에 북측이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거동 수상자가 북측의 해역에 들어왔고 수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 한두 번 대한민국 누구누구로 얘기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계속 수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어가지고 경계병의 근무수칙에 의해서 사격을 했고, 확인해 본 결과 시신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한 상황인데, 북측은 이 사건이 가질 굉장히 큰 파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쭉 설명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께서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관련된 나름 쭉 성의 있는 나름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의 지점들이 이렇게 확대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초동조치 속에서 그렇게 정폭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입장과 북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면은 아와타, 네 편, 내 편, 남과 북의 적당히 대북 체계 속에서 이렇게 막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진영 논리적 해석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본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계기로 다시 어떻게 위기를 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평화 지향형, 문제 해결형 모색 접근이 분석이 필요한데,
오히려 현재 언론이라든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기점으로 종전 병합전 안 된다부터 해서 대북 적대의식들을 계속 고취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여론들을 막 이렇게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이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게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물론 뭐 그 일각에서는 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사람 죽어놓고 뭔 복이 되냐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대로 평화지향적으로 문제 해결 방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북에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측에 통전부 명의로 이제 통지문을 보냈고 네. 통지문 내용 속에는 이제 위원장의 사과 의사 그리고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어쨌든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적지 않게 쌓아온 그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네.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라는 게 대목을 제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최근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6개월 전, 1년 전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며칠 전 내지는 한 네. 길어도 2, 3주 전. 예. 아, 그래서 그 최근에라는 내용을 보면서 뭔가 남북 사이에 요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뭐 9월 초순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 청와대에서 직접 그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오간 것에 대해서 직접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친서의 내용이나 이 의미를 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알아봐야 될지. 9월 초에 남과 북의 최고 지도 사이에 친서가 오고 간 것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핵심 내용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전국 수해 복구 상황과 관련된 남측 북측 최고 지도자 간의 서신 내용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고 지도자 즉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기본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렇게 작은아마 사실은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함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는 사태로 전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 이런 남측 대통령과 북측 최고 지도자 사이의 서신 교환이라는 게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 수준에서 왔다 갔다 예. 한 것으로 북측은 아마 해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통전부라든가 군부라든가 여타의 대남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북측의 기본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각별한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 지도자 간에 아주 각별한 내용들의 단어들을 쓰면서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측면 속에서 높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우리가 객관적 상황으로서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본다라면은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분단체제의 휴전 상황, 엄밀하게 엄혹한 전쟁 상황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는 늘 악순환,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번에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종전 평화협정만이라고 체결되어 있었으면 적대 상황이 사라져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났었겠는가? 아니죠. 여전히 그래서 궁극의 해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종전 평화협정 체결, 실질적인 평화를 남북 간에 구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서 무슨 종전 평화협정이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종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전에 종합적인 분석 관련해 가지고 북측에 처해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쟁적 엄혹한 상황 속에서 해상에서의 경계병에 자기 경계 수칙에 따라서 나름 조치를 취했다는 것.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 관련해 가지고 이미 2달 전에 북측은 조중 국경지대에서 어떠한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도 사살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이미 하달되어 있다는 상황. 즉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올 1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초동적인 국경 폐쇄를 했던 나라가 북측입니다. 그 입장에서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관련해 가지고 전 국가적 방역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측면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달 전에 강화도를 통해서 북측으로 넘어갔던 우리 탈북자가 개성에 들어감으로 해서 북측이 개성을 한 달 반 동안 전면 봉쇄하고 코로나 방역을 했던 상황. 그 사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정치국 회의를 2번이나 소집하고 탈북자가 강화도를 건너서 북측으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그 경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엄중 조치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그 대북 전단을 뿌리는 그 단체들이 이전에 강화도나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PET병에다가 쌀 같은 걸 담아가지고 북측에 보낼 때 그 쌀에다가 각종 세균, 병균들을 넣어서 같이 보낸다라는 소문들이 바다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북측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 전국 상황이라든가 여러 엄혹한 질서 속에서 해상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측면 속에서 이 사건이 참으로 안타깝게 불미스럽게 발생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 속에서 이게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질서, 종전평화협정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예. 특히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어쨌든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뭐 언론에 발표된 걸로 보면은 9월 15일 날 이제 녹화가 되었다. 네. 서한이 갔고 네. 그다음에 12일 날 이제 서한이 오고 왔어요. 그리고 15일 날 녹화된 내용에서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또 그 내용이 나중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일지 모르겠지만은 구상 속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 간에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 돌파구를 찾는 방식으로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이라는 이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대입니다. 네. 굉장히 큰 기대인데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그렇죠. 올해 안에 네.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남과 북은 합의를 한 합의했습니다. 내용이죠, 사실. 예. 근데 이번에 9월 15일 유엔 연설 그 찍고 발표를 나왔는데 종전선언 이야기 나오죠. 최근에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 연장선에서 10월 옥토버 프레젠트 뭐 이렇게 11월 대선 미국 대선 이전에 종전에 대한 기본 그 인식의 공유들이 한미 간에 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혹한 위기 남북 당국 간의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9월 초에 최고 지도자 간의 서한이 왔다 갔다 했고 9월 15일 녹화했던 유엔 총회 연설의 마지막 메시지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했던 것은 그렇죠. 예. 나름 종전 선언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의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좀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는 첫 번째, 여한 간의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대한 의지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고양하고 여론들을 몰아가는 것도 맞고 또 다르게는 이 대통령의 종전선언 이 기원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엎으려고 했던 일부 이해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왜? 월북이란 말, 이번 이 법 지도원의 이게 월북이라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인에 대해서 시신을 불태웠다. 뭐 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담론들을 막 양산했어요. 이것은 제2의 박왕자 사건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아주 어렵게 관계 회복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역장을 시키려 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서둘러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런 이제 야만스럽고 저런 이제 반인륜적인 북하고 무슨
평화를 논하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적 여론을 네. 만들려고 하는 뭔가의 작용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건이 딱 발표되었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21일 실종, 22일 사격, 23일, 24일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왜 저렇게 국방부가 앞서 나갈까? 실종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건데 그렇죠. 예. 왜 월북 의사를 민간인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화장을 했다? 그것도 6시간 동안 최고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언론사 기자들한테 먼저 풀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례가 사실 없었죠. 이거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죠. 월북 의사를 밝힌 민간인에 대해서 사격하고 화장했다. 이 이야기는 언론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국방부 정부 발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왜 이랬을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에게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나서 입장 발표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바로 발표가 나오거든요. 야만, 뭐 반인륜적인 아주 강도 높게 나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쪽 파트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안보실 상황 내지는 유희관센터 근무를 해봤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해작사, 합참 이쪽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관련해 가지고 팩트, 사실로 확인된 팩트만 소위 말하는 NSC라든가 예. 대통령께 보고됐을 것인가? 예. 아니면 추정에 근거한 것들을 좀 가미해서 보고했을 것인가? 첩보의 영역까지 예, 포함해서 예. 후자로 보고했기 예, 때문에 예. 사실은 NSC 상임위원회도 바로 열어가지고 NSC 사무처장 서수석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강되게 그렇죠.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단 예, 말입니다. 예.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추정에 근거한 첩보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발표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다. 왜 저러지? 국방부는 합참은 그럴수있다 치더라도 BH에서 NSC 상임위를 회의를 거쳐가지고 공식 나왔던 입장으로서는 왜 좀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까 가졌던 문제의식이 있죠. 이거 초기에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대북 평화의지들을 꺾어버리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동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 예전에 대통령을 기망했던 보고들은 예전에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적지 않게 있어서 그렇죠. NLL상에서 서해상에서 뭐 해작사라든가 이함대 사령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정리해서 보고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성에 의거해서 그냥 무언가 모르게 좀 의지적 관점에서 일을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동대처와 관련된 그 보고에 나왔던 담론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북측에 이제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남측 내에서 초기에 어떤 근거로 이 상황을 좀 야만적이고 뭐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기정사실화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좀 감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끼리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끼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만일 수도 있고 반인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보다는 이런 거죠. 시신을 화상했다라는 걸 그렇죠. 하고 불태웠다는 게 제일 크죠. 월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사기겠다고 합니다. 진짜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 그냥 그동 수상자가 80년대 있었기 때문에 사격을 한 건지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최고 지도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6시간 만에 해상에서 바로 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결정적인 소위 말하는 야만과 반인륜으로 해석될 지점에 있는 그 요 세 가지 초기 발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이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개강된 여론을 만든 최단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단순 첩보였는지 아니면 해석이었는지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은 남북 공동의 진상규명 작업들이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얘기했듯이 종전선언과 그 다음에 평화의 문제. 근데 이 종전선언과 평화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린 필연적으로 미국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축, 동맹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평화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넘어야 될 벽처럼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 미국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곧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이 미국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 내에 아주 팽배 있는 북에 대한 그릇된 관점 또는 오해,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북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북맹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또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9.19 이제 2주년이었는데 사실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뭐 9.19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감동, 그 감격, 그게 과연 2년 후 지금 남아 있는가? 2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통, 분노 같이 있습니다. 왜냐? 남북관계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은 직접적으로 딱 누구의 잘잘못이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19 평양선 2주년, 북측은 아무런 뭐 멘트도 없었어요. 노동신문, 중앙통신, 당, 정 어디에서도 어떤 멘트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언론사들이 북측이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세인식이 진짜 실패했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남과 북의 최고의 지도자가 4.27에서 9.19에서 그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백두산까지 올라가지고 손만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합의를 했는데 단 하나라도 실천한 게 있느냐? 사실 없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반대가 맞죠? 물리적으로는 미국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반대를 우리는 상정하지 못했던가? 그것은 상수로 두고 미국의 반대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해법, 지혜, 전략이 필요했었는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4.27, 9.19 시대에는 하면 안 됩니다. 6.15 14가 미국의 반대 때문에 내재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교착된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판문점 선언 시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온 국민이 다 촛불로서 밀어졌던 그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4.27, 9.19 가져와 가지고 그 힘으로서 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9.19 평양선언 이후에 하노이 노딜 그리고 그 이후 1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성찰, 4.27, 9.19에 대한 그 성찰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첫 단추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은 미국의 반대는 상수였다. 이것을 돌파할 수 없었던 진짜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 전 무지라고 봅니다. 누구의 무지인가? 정책 결정 단위에 있었던 사람들.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4.27과 9.19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던 인식의 오류 한계,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그들, 우리 정부의 인식의 오류 한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라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 정부가 더 크다. 남북 관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반도 문제의 기본 상수는 남북 미 3자 관계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본다라면은 남과 북은 종전평화협정을 합의했지만 미국이 엄청난 반대 끝에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가 있겠죠. 그건 상수였다. 그렇죠. 미국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과감한 뭐 확신, 철학,
역사인식을 가지고 소명사명처럼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이브하게 야, 미국이 반대했잖아. 국제정치가 안 받쳐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책을 못 바꿉니다. 우리는 북측에 대해 통일 전략 한반도 정책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우리를 탓해야 된다. 우리의 정책 실패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또 4.27, 9.19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중재자론 이게 네.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북의 어떤 정책 이 부분을 현재 현실에서 충돌되어지고 있고 서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쨌든 적절하게 우리가 중재를 해서 큰 틀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네. 그 연장선에서 또 운전자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북과 미국을 뒤에 태우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 1, 2년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책 실패가 여기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식의 오류, 한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4.27과 9.19 두 번의 그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합의를 일각의 사람들은 비핵화 회담이었다 그래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 평화를 위한 회담이었다. 우리 정부 스스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게 존 볼턴과 같은 네오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오콘들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저는 인식의 실패가 정책 실패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70년, 75년 분단 체제를 넘어가는 평화의 대장정에 비핵화는 하나의 수단, 과정, 절차,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그 수단을 목적화해가지고 비핵화가 모든 것이냐, 국의 가치인 것이냐, 비핵화 안 되면 개성난도 남북관계도 인적 교류도 사회문화 교류도 금강산 관광도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미국적 네오콘들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여기에 좀 빠졌다고 봅니다. 어떤 뜻이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의 틀에서 북을 제재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비핵화 문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미국적 제재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 문제의 중재자가 맞긴 해요. 근데 우리는 평화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평화의 당사자. 핵 문제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중재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딱 갖고 오면 평화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어 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운전자론과 중재자를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 우리가 당사자인데 평화의 중재자, 평화의 운전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큰 틀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정책 기조를 넘겨오고 비핵화는 그 평화의 프레임의 한 수단이라고 보고 능동적 주체적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번에도 뭐 서욱 국방부장 인사청문회를 보고 많은 정부 장관들이 하는 이야기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핵화와 평화는 덩치되는 게 아니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인데 비핵화를 통한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도 인식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오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또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핵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비핵화라는 부분들도 고려하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겠지만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화를 정착하고 교류 협력해서 상호 어떤 공동의 번영을 누릴 것인가. 예. 이 부분이 결국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4.27 회담, 9.19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 간의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이 부분이 비핵화란 틀에 딱 막혀버리니까 네. 이조차도 결국에는 무위로 돌아가는. 예, 예. 저는 이게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특히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단 체제 유지의 명분 빌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노골적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미국이 북측의 비핵화에 진짜 관심이 있을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진짜 관심은 비핵화를 빌미로 그냥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분단 체제 유지가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6.12 싱가포르 합의에도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북미가 종전평화협정과 같은 북측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는 문제라든가 안전보장 문제라든가 여러 다양한 합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비핵화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굉장히 많은 합의가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한 조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한 조항으로 나왔죠.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핵심 합의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던 그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9.19에도 비핵화 관련 논의가 있죠. 동창리도 있고 영변도 있고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개성 금강산 우선 정상화 합의라든가 동해 관광특구, 서해 경제 특구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5개 항의 엄청난 합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비핵화는 한 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많은 합의들의 제일 앞에다가 비핵화가 진전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돼. 진전될 수 없어. 남북관계 풀 수 없어. 라는 자가당착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프레임이 누가 강요한 것인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우리의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체계를 그렇게 싸잡았다고 봐요. 비핵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수단과 과정 절차일 뿐이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종전평화협정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개성, 금강산, 관광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핵화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이 진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자 했던 미국적 이해관계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해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것이 인식의 오류,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지금도 그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식의 오류의 핵심이 비핵화 전제론, 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핵화 입구론.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한반도의 평화나 뭐 번영이나 이런 것이 이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 틀에 지금 저희가 갇혀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 틀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이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뭐 트럼프의 정책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북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왔고, 또 사실 하노이가 이제 노딜로 끝났지만은 그 전까지는 큰 틀에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의 비핵화와 북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 정상화, 대북 적대 정책 폐기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촉이 지금 거의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싶네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독특한, 좀 더 정확하게 좀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죠. 왜 이상한가? 예, 기존 역대 미국의 대통령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단이잖아.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미군들을 뭐 철수시키겠다부터 해서 전통적인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 신보수인 네오콘들이라든가 많은 이들의 봉쇄, 제재, 군사적 압력 뭐 이런 것과 다르게 불러들이겠다. 왜 우리 세금 쓰면서 그 우리 청년들 그 보내야 돼? 그렇죠. 왜 필요 없어. 난 관심 없어. 돈 안 되는 짓을 왜 하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똑같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네오콘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과 붙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출신의 전직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들이 대부분 다 힐러리 클린턴 그렇죠. 민주당 후보를 예. 다 지지했거든요.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 이 군산복합체 군수산업가들이 이해관계하고는 진짜 다른 이야기를 계속 떠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기 전 20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15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북한 핵 문제 간단하다. 내한테 맡겨주면 저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대 관계를 청산하면 되잖아.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인식이에요. 네오콘들은 군사적으로 강압하고 억압하고 경제 제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미국의 패권, 힘의 정치를 구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 이 결이 다른데 저는 결론적으로 진짜 북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이 두 지도자가 최초로 만난 싱가포르 합의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네오콘들 다 반대했잖아요.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영역 속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네오콘들의 힘을 못 넘어갔다고 못 봅니다. 넘어갔다.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구두로 종전평화협정에 대해서 3번이나 약속을 해줬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네오콘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존 볼턴이 회고록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하나의 노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정치인, 이 대통령 트럼프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정치, 대외 정책을 주름 잡고 있는 네오콘들을 결국 못 넘어갔다. 못 넘어갔다. 실패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장님 말씀대로 참 공화당스럽지도 않고 민주당스럽지도 않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와 독특한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현재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생각이 바뀌었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결국 네오콘의 벽에 막힌 건데, 그러면 이제 재선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트럼프가 나올지, 한간에는 이제 트럼프의 사위가 부동산 투자를 총괄하면서 원산에 트럼프 리조트를 짓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재선만 해봐라. 예.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밀어붙이겠다. 이게 예. 좀 트럼프의 생각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저희는 그럼 트럼프를 지지해야 됩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샤이 트럼프를 해야 되나? 진짜 재밌는 네.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많은 부분 아까 말씀했다시피 재선된 트럼프의 행보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재선된 트럼프는 좀 과감하게 마지막 남은 임기 4년 동안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때 되면 이미 6.12 싱가포르 합의 이전부터 나왔던 북측의 그 동부 해안가에다가 리조트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뭐 예. 거의 뭐 일반화된 상식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 업적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 같은 것도 관심이 많겠죠. 예. 뭔가 좀 하려고 하겠죠. 그 의지가 6.12 싱가포르 합의를 좌절시켰던 하노이 노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네오콘들 역관계를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그 생명줄을 걸어야 될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틈바구니 있지 않겠는가 저는 봅니다. 기대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입으로 아주 이상한, 아주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에 기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참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많은 곳에서 물어봅니다. 결국 남북관계 보건 종전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대선이 11월인데 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인식의 프레임을 좀 거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트럼프도 조 바이든도 아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 평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야 된다. 바이든이 들어오든 트럼프가 들어오든 똑같이 4.27과 9.19를 만들어 놓고도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내지는 엄청난 그 두려움과 경계감에 스스로가 미국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가 4대적 달성에 젖어가지고 약속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의 그 소극성, 피동성, 이것이 문제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행복, 그 가치가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는 걸 인식하고 미국에게 왜 당당하게 종전평화협정을 4.27 판문점에서 우리는 합의했다. 올해까지 종전평화협정 해야 되겠다. 미국도 종전평화협정 나서라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종전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 국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인데 그건 절대 국익의 영역인데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미국의 눈치를 본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 행복은 눈치 보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당히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 입장이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관계없이 결국 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 이것으로부터 이탈한다? 그러면은
35년 식민지배를 만들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친일 외국노들하고 뭐가 다를 겁니까? 이 영역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 한미동맹 중요하죠. 한미동맹의 궁극적 가치는 저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한미동맹 왜 하는가? 한반도 평화 아닙니까? 그렇죠. 한미동맹의 궁극적 가치는 안보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공연이지 않습니까? 비핵화도 평화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종전평화협정이 평화공연의 핵심이잖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미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아니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잖아. 한미동맹은 평화동맹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국 대통령 선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면은 우리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각오가 되어 있다라면은 사실 미국에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죠.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아주 제가 보기엔 이제 이사장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로 들어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국익은 첫 번째는 평화고 두 번째는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이제 가치, 국익이 아니겠는가. 평화와 생각해요. 평화와 번영. 그게 저는 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해서 네. 일관되게 오는 평화, 번영.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통일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사회 내부를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여론이 많아요. 우리 이제 이사장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북맹에서 벗어나자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는 북체제 저대로 놔두면 얼마 못 간다. 옛날부터 한 3, 4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북체제 붕괴론. 그것 때문에 압박하고 제재하면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인식으로 가는 거죠. 대다수의 생각들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과연 북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공격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냐?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미국의 어떤 적대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핵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핵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한 두 가지의 북맹이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평소 이제 북맹 타파론자로서 이 북맹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예, 참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어렵다. 뭐가 어렵나? 분단 체제. 그래서 저는 분단의 극복이 결국 국민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금석이라고 보는 건데요.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북맹. 북한 학자로서, 북측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로서, 그리고 직접 오랫동안 그 북측 땅에서 개성에서 4년간 북측 수많은 사람들과 협상도 하고 같이 생활하고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평양이든 어디든 늘 다니면서 확인했던 그것들, 그 눈에, 가슴에, 머리에 찍었던 북에 대한 실체적 사실, 진실들은 완벽히 분단 체제로부터 막혀 있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뭐 이 말씀 드립니다. 분단 체제의 결과물이다. 북맹은 북에 대한 일반적 무지, 보편적 무지, 총체적 무지는 결국 분단이 체제적으로 만든 산물이다. 지금도 그 분단 체제는 아주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다. 매일같이 북한 붕괴론, 북한 허접해, 웃기는 놈들이야, 짜증나는 놈들이야, 루저들이야, 상종 못할 놈들이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북한 관련 네거티브 인식을 계속 양산하는 과정이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북맹이 계속 심화되는 과정인데, 두 가지 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붕괴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미 그게 30년, 40년 됐는데 북한 붕괴론을 주장했던 모든 학자들이 많이 죽어갔고 북한은 여전히 지금 건재하다고 하는데, 북한 붕괴론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대북 적대의 그렇죠. 이데올로기, 분단 체제 유지, 심화의 이데올로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근데 분단 체제는 그 정도의 거짓말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체제이죠. 엄존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렇게 북에 대한 이미지들 중에 북핵도 있고 많은 것 있는데요. 우리 늘 그렇게 배웠잖아.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렸잖아. 그걸 늘 주입시켰잖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아니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19일 능라도 평양 공동선언 할 때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얘기했어요. 호시탐탐 적화야를 노린다고 얘기 배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했대요. 두 주장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겠죠. 그렇죠. 예. 북측은 평화를 통일을 원하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상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은 용언하는 게 분단 체제이죠. 그래서 문제인데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하고 토론할 때 진짜 요즘도 아주 대뜸 뜬금없이 북한 학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저 앞에서 북한 붕괴를 막 주장해요. 제가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김 박사, 대한민국이 붕괴하나? 제 질문 자체가 얼마나 뜨하겠어요? 뭐라고요? 아, 대한민국이 붕괴하냐고.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붕괴하지 않는 것처럼 북도 붕괴하지 않아. 좀 웃기지 마. 박사잖아. 내가 이렇게 핀잔을 줘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그냥 신화니까 아, 분단체제 이데올로기였구나라고 정리를 하고 북핵 문제는 제가 꼭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뭔가? 뭐 우리가 싱가포르 4.27, 9.19도 비핵화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미국은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할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그냥 빌미, 명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인권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저는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북한 인권 문제다, 핵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빌미일 뿐이다. 대북 적대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다라고 봅니다. 돌아와가지고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뭔가?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본질이죠. 진짜 북에게 핵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측에다가 수십여 핵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밥 우드워드 레이지 경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2017년도에 미국은 북측에 80여 개 핵탄두를 때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50대, 60대, 70대 늘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은 존재했습니다. 소위 말한 어플란, 작전계획 5027, 5029 거기에도 사실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 작게 말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 전략에는 늘 핵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는 70년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엄밀하게 휴전협정은 전쟁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 상대방인 북측에 대해서 핵으로 때릴 전략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한테는 야 너네들 핵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진짜 미국이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가 진짜 관심이 있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너네들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그 핵 전략은 포기할게 라는 이야기는 해줘야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항상 핵으로 때리겠다고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핵으로 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핵화해라. 이것은 어차피 비핵화 논란 자체가 북의 적대성을 호전성을 부각시켜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논리이지 관심 없더라. 진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을 내려놓고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화가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핵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비핵화 안 되면 종전 평화협정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평화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이야기고 분단체제 유지가 목적인 이데올로기다. 이것이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시청자분들이 좀 정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 핵을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고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 그렇죠.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의 핵심은 지금 이사장 말씀대로 분단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리고 남쪽의 어떤 분단 세력의 이익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것이다. 한번 해봤어요. 예.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큰
군사 경제적인 적국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은 중국의 핵은 왜 아무 아무도 말을 신경 하지 안 않는가? 쓰죠. 공개된 건 뭐 미국은 한 7천여 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판단, 스톡홀름 판단, 스웨덴 보고서 보면은 북측은 30, 50개 정도 핵탄두가 있을 거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은데 여하간 간에 중국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북측에 30개, 50개밖에 안 되는 이 핵은 이렇게 40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가? 이 본질이 뭘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논쟁은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의 핵은 뭔가라고 얘기할 때 북이 그 핵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럼 개발했으면 왜 공격 안 하죠? 이런 이야기를 꼭 물어봤는데 미국 이렇게 의원들한테 진짜 북이 당신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일은 없다. 호시탐탐 적화 핵을 노렸으면 그럼 개발했으면 쐈어야지. 안 쏘고 있잖아. 왜 안 쏜다고 생각하냐 물어봐요. 제가. 미국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국가가 두려워서 못 쏘는 것이지. 그러면 북은 왜 애초에 이 핵을 가졌겠냐. 국가가 두려워서 보복당할 게 두려워서 공격하지 않는 그 핵이라면 방어용 맞네 그러면은. 그러면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종료평화협정 정도를 해줘라. 그러면 이거 다 클리어된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면은 탁 수긍을 해요. 근데 하지 않죠. 미국의 속심은 적대적 분단 체제를 그렇죠.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다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북핵은 구실에 불과하다. 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분단체 유지의 구실일 뿐이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단 체제, 그 북핵 문제의 본질, 이 위기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해 왔다라면 이제는 이제 해법을 좀 찾아야죠. 예. 어떻게 풀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2년에 대한 복귀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 그 어마어마했던 엄중했던 미국과 북측 북미 간의 그 전쟁의 위기들이 어떻게 봉합이 되고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게 되고 4.27 판문점선을 만들었고 이후에 6.12 싱가포르 합의를 거쳐서 9.19까지 갔는데 9.19 평양선언 이후에 당시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날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측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관심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두 지도자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랬으면 쭉 갔어야 되죠. 저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 시기에 가장 엄청난 소위 말하는 저항에 빠졌다고 봅니다. 폼페이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바로 북측 들어가서 11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12월, 1월 2일 5번이나 연기되어서 결국 하노이 노딜로 되지 않습니까? 요 시기 9.25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네오콘들이 전면적인 대반격에 나와가지고 우리 남과 북의 4.27, 9.19의 모든 합의들을 족쇄를 채워버리고 실천 못하게 하고 직접 날아와서 그 당시 스티브 비건이 안보실장을 만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가 다 만나가지고 우리 적 없이는 남북관계 이렇게 다 못 나간다. 어떻게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냐. 그것을 가지고 격론을 벌이고 싸우고 그 저항이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그룹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현 정부,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 엄청난 반대에 봉착했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갔던 시기였죠. 그때로 봅니다. 이것을 진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2년의 성찰 속에서 결국 촛불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상수로 둔다라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미국에 노할 수 있는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명, 사명, 철학을 가지고 역사인식을 가지고 약속은 지키자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킹그룹 이후에 우리 스스로 포박이 돼가지고 심리적 의존 상태에 빠져가지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4대는 하되 4대주의는 하지 말자. 때에 따른 4대 할 수 있다 그래. 한미관이 그렇다라면 그러나 4대주의는 하지 말자. 근데 아예 4대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정책결정 단위에서 정책들을 주름 잡은 거 아닌가. 그 시기.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해법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략 기조가 변해야 된다. 그건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표현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식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비핵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는 비핵화 우선론은 폐기해야 된다. 평화 우선론으로 가자. 평화의 프레임을 진전시키자. 그래서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재자에서 당사자, 주체 능동자 역할 책임져 있게 쭉 갈 수 있다. 비핵화는 분명히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인데 평화의 그렇죠. 프레임 넘어오면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때에 따라서는 미국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들, 전략적 기조의 변화, 정책 프레임의 전환들이 어느 정도 정책 결정등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는 관계 보고는 좀 쉽다고 봅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좀 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북측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4.27과 9.19를 실천하겠다. 그 이전에 지난 2년 복귀 끝에 사실 우리에게도 일정 정도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유감 표명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4.27, 9.19 실천할게 그 핵심인 종전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체의 문제로 알고 치고 나가겠다. 그리고 남북경협, 개성난, 금강산 이 문제들도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관계가 복원되지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왜? 북측은 전원회의만 지금 2번 더 했습니다. 국가 전략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엄청난 미국과의 그 2년 넘는 진짜 전쟁적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까지 6.12까지 가고 했지만은 좌절되는데 북측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 좌절의 한 축에 남북 관계를 좀 더 우선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소극성 내지는 피동성 눈치 보기 이것이 북미 관계 교착의 또 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면은 평화, 행복, 국민 행복이 절대 가치라면은 그걸 성찰해서 정리해보고 다시 4.27, 9.19를 실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관계 복원을 제안을 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은 무르익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러면은 자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4.27에서 9.19까지 나가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남북 관계를 우선에 두고 평화적인 어떤 그 인식, 그 프레임을 가지고 풀어 나갔어요. 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9.19 회담 이후에 네. 그다음에 하노이 그 노딜로 가는 과정에서 예. 미국의 이 그 네오콘들의 엄청난 결사적인 반격. 어떤 반격, 저항. 거기에 결국에는 남쪽의 정책 책임자, 전 그 정책 책임자의 제일 위는 전 대통령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 벽을 결국 넘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못 들거든요. 넘었습니다. 예, 못 그 넘었다. 시기가 큰 좌절입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왔다. 예. 그러면은 이 사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4.27, 9.19 선언의 그 당시의 합의 정신, 그때의 어떤 인식, 네. 이걸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갈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인식이 진짜 제일 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진짜 북측의 마음을 음, 움직이려면 음, 우리의 지난 2년들을 음. 성찰적 자세로 반성적으로 한번 봐야죠. 평가해보고 북측이 왜 저러지? 2번, 3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의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재 남북관계만 본다라면은 인식의 오류 실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사장님 생각하신 대로 결국은 성찰과 반성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겠다는 어떤 그 원칙을 다시 세워서 제안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말씀을 혹시 뭐 청와대나 통일부나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좀 전달은 해보셨는지. 네. 윤영 전 통일 장관과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해봤고요. 다른 단위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시간이. 일관된 답변이 있습니다. 북이 안 받는다. 북이 안 받는다. 일관된 답변입니다. 북이 안 받는데 와 그러노.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그러노.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북이 안 받으면 미국이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 받으면 안 할 겁니까?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계속 해야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야, 니들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일정 정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는 안다. 규칙의 그 분야에서 공감한다. 공감이 풀어가는 첫 단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규칙도 알다시피 엄연한 한미 관계는 상수다. 엄청난 폭력이기도 하다. 잘 안 풀어보자. 이런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당분간의 당국 관계는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에 대한 적자적인 대응이라든가 제안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적인 실질적인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담론을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당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과감하게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이인모 선을 비롯해서 장 교수분들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 교수님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짜 네. 근본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풀려면 사실 9.19 합의에 근거해서 그 장 교수 선생님들 문제라든가 김인희 씨 문제라든가 12명 또 여정업은 기획 탈북했던 중국에서 왔던 그 탈북 계획자 이 문제를 과감하게 내놓고 같이 할 때 북측은 뭔가 본질을 풀려고 하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질서들을 만드는 것.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통일 평화의 여론 조건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북측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뭔가 그렇죠. 이미지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뭔가 통일 평화의 공감대들을 만들어가는 작업.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못 푼다라면 정부가 진짜 미국의 눈치가 보인다라면 4.27, 9.19, 6.15, 14, 초타,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한반도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눈치 안 봐도 되는 180을 갖고 있는 국회가 남북 간의 역사적인 정상 간의 합의들을 비준 동의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실천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과정도 하나의 여건 조성의 하나로 일환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종전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는 것. 4.27, 9.19의 합의들 실천할 수 있는 내부 여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종전평화협정, 개성금강산, 사회문화 교류 이런 부분들을 하자라는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이 북측에게 던지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또 아까 전에 하나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남아있는 그 비전양 장기수 선생님들이나 김현희 씨나 그리고 이제 기획 탈북됐던 그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쪽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뭐 북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은 북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안 받겠다라고 얘기는 못 할 거거든요. 받으려면은 실무적인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당국 간이 오랜 단절을 끊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만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만나고 난 그 자리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 풀어놓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가보안법 시민단체에서 7조만이라도 우선 없애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고무찬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좀 풀고 그다음에 뭐 북에 대해서 지금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그 단속하고 차단시켜놨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국민들이 편하게 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했을 때 맞습니다. 북에서는 정말로 이 남쪽 당국에서 이제 좀 진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인가. 국가보안법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복기를 해보면 말입니다. 3.1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남북간 국장 그리고 비서관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연예인우당 시절입니다. 그렇죠. 2004년도 그때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회 쪽에 여론은 어느 정도까지 왔었냐면요. 7조 고무찬양 정도는 그렇죠.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고 합의가 되었었어요. 그걸 확 못 밀어붙이고 대치기 당했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16년, 7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국가보안법 말도 못 꺼내잖아요. 이미 실효성이 없다. 또 얘기를 하는데 왜 실효성이 없습니까? 실효성이 없으면 없애야죠. 그러면은. 진짜 국명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의 드라마를 보고 북측의 책을 보고 북측의 시, 소설, 문학 다 보는데 우리만 못 보잖아요. 70년간 못 보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해놓고 북을 어떻게 안다고. 그걸 범으로써 우리하고 똑같네. 같은 민족 맞네. 저들도 평화를 사랑하네. 저들도 통일을 원하는구나. 저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북측의 자료들은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고무 그건 없애야죠. 이 정도의 기본 조건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할 때 북측이 뭔가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차근차근 우리 스스로 하는 것. 이게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게 만약에 미국이 대선 이후에 적극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남쪽은 그 시점이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우리 자리는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리가 없는 안 우리 됩니다.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통미봉남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대북 채널 복원이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로는 지금 통일부나 이 정부 부처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보다는 예. 차라리 정말 우리 사회 내에서 또는 이제 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 예.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대화 재개 희망한다. 예. 채널 복원하자. 특사 보낼 테니까 받아라. 이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참 참혹했던 게 오이사 조치예요. 오이사 조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2007년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정책을 하나 발표했어요.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일반적인 선언이었죠. 5월 24일 날 나온 조치에서 오이사 조치예요. 조치예요. 오이사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그냥 정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통일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그냥 4.27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이 합의했어요. 9.19 평양에서는 정상이 합의했어요. 남북 최고 지도의 정상 간의 합의 4.27과 9.19가 있는데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를 이렇게 장관의 정책적 조치 때문에 못하겠다? 그 공무원은 기교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오이사 조치를 유령처럼 쓰고 있거든요. 4.27과 9.19가 된 순간 오이사 조치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오이사 조치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서 소임을 다 했다, 끝났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뭐 실효성이 있다, 없다. 왜 그래야 되죠? 끝났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 끝났다 그러면 나라가 뭐 뒤집어집니까? 그 말도 못하는 것은 여전히 눈치 보기 내지는 인식의 오류 한계가 너무도 자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식의 오류 거기에다가 미국 눈치 보기 또는 남쪽 내에 소위 보수 말하는 세력, 흔히 그 얘기하는 눈치 보수 세력 눈치 보기 여기에 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역지사지에 보면 4.27과 9.19의 새로운 판문점 평화 선언 시대 해놓고 북쪽에서 봤을 때 남쪽에 자꾸 오이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겠어요? 우습죠. 한마디로 도무지 얘기하면 뭐라 이해가 하는 안 가요. 거야?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북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로서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단호하게 오이사는 끝났다. 4.27 판문점 선언은 그날 이후로 끝났다. 이 한마디는 북측에게 뭔가 하려고 할까? 라는 또 뭔가 또 기대를 줄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런 내부적인 정지 작업들, 우리 사회 내부적인 통일 평화 여론들을 만드는 담론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사회는 진짜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인데 노동의 문제나 계급의 문제나 젠더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나 어느 영역에 대해서도 진짜 열린 토론들이 그렇죠.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만은 기본적으로 토론 자체가 되지 않아요. 70년 붙는 체제가 적대를 가르쳤고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적대를 계속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냥 북에 대해서는 마음껏 비난부터 하고 욕부터 하고 시작하는 이 분위기는 그 포괄적인 북맹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24일 정부 발표 딱 되자마자 25일 그 하루 동안 온 SNS라든가 우리 언론 지매라든가 이것을 지배했던 대북 적대의식들은 적대적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 조그만 사안 하나만 탁 던져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켜버리면은 대북 적대는 완벽히 폭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뭐 위아를 불문하고 지위와 남녀노소 뭐 진보 보수 필요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북 적대의식들을 발현시켰어요. 일상적으로 나는 북을 적대하고 있다, 혐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해지는 대북 적대의식의 커밍아웃이라고 좀 봤어요. 이 중차대한 사안에 유력한 정치인이, 유력한 진보정의 여러 많은 학자들이 나도 북의 잘못을 성토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어를 아주 막 경쟁적으로 쏟았었어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종합적인 인식을 하고 진짜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지향형, 문제 해결형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이거 왜 이럴까?
저 집단 병리라고 좀 보는데요. 대북 적대의식의 이 사회 병리 현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대북 평화 내지는 통일 교육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적대적 분단 체제의 한 단면을 봤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SNS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제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댓글 밑에 또 우리 이사장님이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린 것도 제가 봤는데, 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고 분석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지만은 유독 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또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이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제 과제를 고민을 저희들한테 던져준 것이 또 이번 사건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태도를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결론적으로 북에 대한 기본 이해가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 서지 못한다. 역지가 안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지사지하려는 그 노력만은 필요한데 우리가 민간인이 월북해서 사격당했고 화장당했다라는 그 우리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민간인이었지만 북측에는 거동 수상자였다라는 것. 이게 역지사지의 기본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적대적 관점 속에서 그냥 몰아쳤다라는 측면에서 참 분단체제가 어렵긴 어렵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또 한 번 생각해 봤던 계기입니다. 네, 오늘 그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에서 진행한 공감 평화 통일 온라인 강연 두 번째 시간,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벌어진 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또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어떤 원인이나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짚어보고 이후에 이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우리 이사장님 너무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